수업 시작하겠습니다. 19년 2회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2회부터 보시겠습니다. 1번 감사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문에. 자, 많이 편찮으시죠? 속히 나가시길 기원합니다. 이건 바람이죠. 바람. 2번은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삼가 조의를 포함합니다. 라는 것은 위로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제가 늦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요것은 죄송의 표시입니다. 4번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이거야 당연히 답이 4번이 되겠죠. 그 다음 2번 다음을 읽고 기억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동의의 경률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와의 의견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대와의 의견의 일치점을 극대화하여 표현한다. A와 B의 의견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서로 간에 최대한의 일치점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날씨가 덥지만 지금 산책할까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혼자 가면 어때? 나는 집에 가야 할 것 같아. 이런 경우는 굉장히 의견의 차이가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너와 나는 서로 바라고 있는 부분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2번 나는 갈 마음이 없어. 또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너와 의견이 다르다. 이런 뜻이죠. 3번 글쎄 나는 별로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4번 같은 경우 보면 좋은 생각이야. 일단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를 표합니다. 나도 그렇게 가고 싶다 하지만 조금 시원해지면 가는 게 어때? 라고 자기 의견을 살짝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3번 관용 표현이 사용되지 않는 문장은,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전혀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단어 본래의 의미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자, 관광객들이 태풍 때문에 발이 묶였다. 발이 묶였다고 해서 발을 동아줄에 묶거나 또는 뭐 걸을 수 없도록 무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발이 묶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 있어서 움직일 수 없는 불가불한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었다. 그런 뜻이죠. 2번에 보면 나는 갈 마음이 없어. 다른 친구한테 3번 2번에 보면 동생은 시험을 잘 봐서 입이 귀에 걸렸다. 입이 귀에 걸릴 수가 없죠. 그러나 입이 귀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분이 좋다. 그런 뜻으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 겁니다. 3번 나는 농구공을 한 손으로 잡을 만큼 손이 크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손이 크답니다. 손이 크다. 작다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는 씀씀이가 손이 크다라고 말할 때, 그때는 손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 손이 크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어떤 마음 씀씀이가 크다. 그런 의미죠. 그럴 때는 관용구로 쓰여지는 겁니다. 4번 나와 동생은 손발이 맞다. 손발이 맞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이 맞다 그런 뜻이죠. 손과 발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래서 관용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는 것은 3번입니다. 4번 한글 맞춤법에 맞는 문장은 그랬습니다. 요것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쉬운 문장인데, 깍두기죠. 뚜가 아니고 깍두기. 그 다음에 2번에 맞는 것이고, 김치, 게. 이건 안으로 개자입니다. 개자, 게. 아이가 아니라 어이죠. 게. 그 다음에 며칠이 되는 것이죠. 며칠이 아니고, 그래서 맞는 답은 2번이 됩니다. 5번 다음 규정에 기억에 해당하는 예로 알맞은 것은 그랬습니다. 5번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1번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에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두 번째, 예를 들어서 냇물 그럴 때 여기 보면 앞말이 순우리말로 끝나고 그 다음에 뒤에 말이 합성어가 되어 있을 때, 합성어죠. 합성어로 연결될 때, 모음으로 시작된 합성어로 연결될 때 냇물. 그 다음 잇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번의 경우를 보면 뒷말의 첫 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은 그랬습니다. 덧나는 것은 제삿날 그랬는데 이것은 한자어죠. 한자어입니다. 여기 보면 그 2번이 뭐냐면 순우리말과 한자어 사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순우리말이죠. 그래서 내 잇몸도 마찬가지. 이런 경우는 요게 순우리말이고 요것도 순우리말이죠. 그래서 일단 이것은 문제의 지문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문제의 지문에 한자어가 들어가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자어. 그래서 한자어가 들어가는 경우는 4번입니다. 4번. 제사 자체가 한자니까. 그 다음 6번에서 7번. 가는 나글의 개요이다. 개요란 말은 대강의 구성도이다. 글의 구성도. 어떻게 써야 되겠다는 구성도입니다. 구성도인데 글에는 반드시 앞뒤의 관계에 통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글의 내용은 주제와 연결이 되어야 된다. 주제와 연결이 되도록 글의 구성이 갖추어져야 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제가 뭐냐면 화장품의 화학 성분을 잘 파악하고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화장품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화학 성분이 있는데 그것을 잘 파악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파악하고 해야 되는데 보자면 자, 그러기 위해서 화장품의 화학 성분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고 화장품 안에는 어떤 화학 성분이 들어있을까? 이렇게 쓰자. 그 다음에 중간에서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화학 성분들, 여러 가지 화학 성분이 있을 건데 거기에 역할이 뭐겠냐? 각각의 역할이 뭐겠냐? 그리고 뛰어넘어가서 그러니까 화장품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고 올바로 사용해야 된다. 주제는 뭐냐면 화장품을 성분을 잘 파악하고 쓰자. 잘못 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잘못 쓰면 안 되는데 그러면 화장품 안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을까? 화장품의 화학 성분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어떤 성분이 우리에게 나쁜 성분을 가지고 있을까? 라는 것들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가의 기억에 들어가야 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글의 연결관계를 따져본다고 하더라도 4번이 되는 겁니다. 화장품에 사용되는 화학성분의 유해성, 화학성분이 어떤 것들이 나쁜 것이다.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7번. 글 라에서 고쳐 쓰기가 바르지 않는 것은 자, 글 라를 보면 자, 여러분은 화장품에 다양한 향과 색을 만들어내기 위해 과일이나 꽃을 넣는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나요? 비록
화장품에 과일이나 꽃을 넣는다면 이렇게 되면 말이 앞뒤가 연결이 안 되죠. 그래서 뭘로 고쳐야 됩니까? 이것은 만약 이렇게 돼야 되겠죠. 만약 정말로 화장품에 과일이나 꽃을 넣는다면 뭐뭐 한다면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호응관계 그래 호응관계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볼 때. 그래서 만약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디귿을 보면 거기 보면 화장품에 사용되는 화학성분은 자외선을 차단하고 변색을 방지하며 부패를 막거나 절대 섞일 수 있는 물과 기름을 하나로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향기를 오래 지속시켜 주기도 하고 화장품이 부드럽게 발리게 하며 피부를 윤기 있고 촉촉하게 보이게 해줍니다. 화장품 성분의 기능이죠. 근데 디귿을 보면 앞의 내용은 화장품 성분의 기능을 이야기했는데 뒤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화장을 하지 않으면 이거 한계가 없는 거죠. 이 내용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래서 통일성을 제외하는 문장이다. 글의 내용의 연결관계에서 전혀 필요가 없는 문장이다. 그래서 이거는 삭제해야 됩니다. 삭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이야기죠. 그 다음 피부의 부작용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지 피부에 뭐 반작용 이런 말은 하지 않죠. 내가 화장품 발랐더니만 피부에 반작용이 생겼다 이런 말을 하지 않죠. 피부에 부작용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첨가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고 화장품에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 화학성분이 첨가되어 있다라고 말하죠. 첨가되어 있다라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8번 넘어가서 중세국어의 특징 중 하나는 소리나는 대로 표기하는 이어적기가 일반적으로 쓰이다가 표기의 방법은 이어적기가 있고 끊어적기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표기법입니다. 우리 현대에서, 우리 국어에서. 이어적기는 중세시대에 앞말의 받침을 뒷말에 이어 적는 것이죠. 앞말의 받침을 뒷말에 이어 적는 것입니다. 예컨대 거기 보면 뭐 깊다 플러스 깊다란데 요것을 앞말의 받침을 뒷말에 이어 적으니까 깊은이 됩니다. 깊은. 부리는 뿌리입니다. 뿌리. 그 다음에 아니는 그냥 아니고 하나니는 한다 이렇게 됩니다. 나그를 해석하면 뿌리가 깊은 나무는 뿌리 깊은 남간 이 말은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밀세 바람에 아니 흔들림으로 꽃이 좋고 열매가 여름 하나니 이 말은 열매가 많으니 꽃이 좋고 꽃은 나중에 꽃은 꽃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가리킵니다. 열매가 많다 하다라는 말은 많다라는 뜻이죠. 지금에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하다는 많다. 그래서 열매가 많다 이 말은 그 문화가 융성된다. 문화가 굉장히 융성되었다. 셈이 깊은 물은 역사가 오래된 나라는 가말의 말은 가뭄에 안이 그칠세 물이 가뭄에 안이 끊어지니까 큰 내를 이루어 냇가 강을 이루어 바다로 간다. 그렇게 해석은 다 글에 나와 있습니다. 용비천가를 나오죠. 자, 8번 기억에 해당하는 것을 나에서 찾으면 그랬습니다. 나에서 찾으면 그래서 이어적기가 되어 있는 것은 깊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와 다를 비교하여, 그러니까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를 비교했을 때 비교하여 알 수 있는 국어 변화의 양상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바람에 이렇게 가나 된 것은 아래아가 소멸되었다. 가말에, 가뭄에, 방점, 조코로 어두자음군이라고 하는 것은 낱말에 처음에 자음이 두 개가 겹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어두에, 말의 첫말에, 첫두에 자음의 덩어리가 있다. 그러나 조코와 조코된 것은 의미의 변화입니다. 옛날에 중세의 조코는, 좋다란 말은 지금의 현대의 뜻으로 본다면 깨끗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은 현대에서는 이것이 좋다가 좋다로 되어 있죠. 좋다가 좋다로. 말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의미가 바뀐 것입니다. 내희, 주격조사 가의 등장이다. 내희에는 낱말을 분석하면 내히읗 플러스 이라고 하는 주격조사입니다. 저것이 내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세국어의 주격조사는 이 주격이 붙지 않는 제로격,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자, 그 다음. 그래서 답은 9번입니다. 다음 10번에서 12번까지 문제.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길은 희망과 또는 사람이 걸어가야 될 삶의 목표 같은 것이 있습니다. 목표가 끊어진 곳에서도, 희망이 없는 곳에서도 스스로 희망이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도 희망을 가져야 되겠죠? 희망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거니까.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자, 시에 있어서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은 똑같은 식구를 몇 번씩 반복하면 자연적으로 리듬이 형성이 됩니다. 여기 보면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동일한 식구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한다. 동일한 식구. 보면 끝난 곳에서도, 또는 사람이 있다, 길이 있다, 이런 식으로 동일한 구조로 어떤 그 문장이 형성이 되어 있죠. 반어법을 사용한다. 반어법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과 반대되는 표현하는 겁니다. 키가 아주 작은 사람을 가리켜서 참 키가 크다라고 말하거나, 잘못한 것을 보고 너 참 잘했다라고 이야기하거나, 반대로 표현하는 것이죠. 청유형 의미를 사용하여, 이 말은 청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하자라고 권하는 것이죠. 뭐뭐 하자.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후각적 심성을 사용하여, 이런 문제를 풀 때 앞에 부분만 먼저 보면 됩니다. 일단 동일한 식구를 반복하여 딱 끊어보세요. 동일한 식구 있습니까? 있죠. 그럼 자연적으로 뒤에 말이 맞는 겁니다. 근데 반어법을 사용하다 반어법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뒤에 말이 맞더라도 이 문제는 틀린 것이죠. 그죠? 정유형 의미도 없습니다. 정유형 의미가 없으니까 뒤에 말이 아무리 좋게 나와도 이 문장은 답은 틀린 거예요. 후각적 심성을 사용해요. 후각적 냄새죠. 냄새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역시 후각적 표현은 없습니다. 그래서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만약에 후각적인 표현이 있다면 후각은 당연히 감각적 표현이니까 답이 4번이 되겠지만, 후각적 표현 자체가 없으니까 답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이런 것은 앞뒤의 문장 관계를 보면 연결 관계가 맞지 않으면 답이 됩니다. 11번 윗글에서 추구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나는 길이 된다는 이야기죠. 길을 닦아야 걸어갈 수가 있으니까. 길이 있어야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길이 되는 사람은 바로 뭐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희망을. 그래서 가장 적당한 것은 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태도. 그 다음에 12번 기억에서 리을 중 함축적 의미가 가장 이질적인 것은 뜻하고 있는 포함하고 있는 낱말의 의미가 이질적인 것이다. 다른 것은 시에서의 그 의미가 다르게 쓰인 것은 이 말입니다. 자, 기억, 길이 끝나는 곳, 절망적 상황이죠. 강물도 흐르다가 멈추어진 곳입니다. 이것도 별로 그렇게 강물은 흘러야만 희망이 있는 곳이죠. 꽃잎도 흩어졌다, 절망이죠. 그러나 사랑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희망입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12번의 답은 4번. 13번에서부터 15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 물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 소설은 이태준의 돌다리라고 하는 소설은 땅에 대한 애착과 땅에 대한 주제가 누가 아버지가 애착과 물질주의, 그러니까 그 물질주의 가치관만을 가지고 있는 아들입니다. 물질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아들과의 어떤 갈등을 묘사한 것입니다. 갈등을 이 소설의 주제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소설을 보면 아버지는 아들의 의견을 끝까지 잠잠히 들었다. 그리고 점심이나 먹으라.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은 이미 나는 네가 말하는 것에 별 그렇게 관심이 없다라는 뜻이죠. 나도 좀 생각해 봐야 대답하겠다. 하고는 다시 게을러 나갔고 떨어졌던 다릿돌을 올려놓고야 들어와 그도 점심을 받았다. 떨어졌던 다릿돌을 올려놓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전통의 부활입니다. 전통의 부활.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어떤 그 땅에 대한 애착 이런 것들을 암시하는 것이죠. 점심을 자시면서였다. 요즘 사람들은 힘도 줄었나 봐. 다시 말해서 힘도 줄었다고 하는 것은 가치관이라든가 그 땅에 대한 애착이 줄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힘이 왜 줄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즘 사람들 일을 하기 싫다. 일하기 싫다라고 하는 것은, 일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땅에 대한 애착이 그만큼 줄어들었다. 그런 점. 그 달이 처음 놀 때 내가 어려서 봤는데 불과 연합문 있어, 불과 열 몇 사람 있어 그 어석에서 꺼들던 돌인데 장정 수십 명이 한나절을 씨름을 하다니. 나무다리가 있는데 그건 왜 고치나요? 너도 그런 소리 하는구나. 나무가 돌만 하다면 넌 그 다리서 고기 잡던 생각도 안 나니? 서울로 공부 갈 때 그 다리 건너서 떠나던 생각 안 나니? 시체 사람들은 모두 인정이라는 게 사람한테만 쓰는 것인 줄 알더라. 보통 사람들은 다 인정이 있다. 인정을 한다고, 인정을 쓴다, 마음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만 쓰는 건 줄 아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것, 우리들의 전통, 우리들의 어떤
유물 이런 것들에도 애정을 쏟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내 할아버지 산소에 상도를 그 다리로 건네다 보셨고 내가 전차를 끼고 그 다리로 글 읽으러 댕겼다. 내 어미도 그 다리로 가마를 타고 내 집에 왔어. 시집을 왔어. 그 주권 그 다리로 나 주권 내가 죽으면 그 다리로 건네다 묻어라. 굉장히 다리에 대한 애착이 많죠. 난 서울 갈 생각이 없다. 네, 천금이 쏟아진데도 난 땅은 못 팔겠다. 자, 이미 이제 우리 여기까지 소설을 읽어보면 벌써 이 소설에서의 내용이 알겠죠. 아들은 땅을 팔아라는 이야기를 하겠죠. 아버지는 땅을 못 팔겠다 그런 뜻입니까?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간에 가치관의 차이로 하는 갈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3번. 그럼 문제를 먼저 풀겠습니다. 13번.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대화를 통해서 자기들의 중요한 것이 뭐냐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대화를 통해서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다. 답은 1번이 바로 됩니다. 인물의 겉모습, 지금 뭐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들이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도 아니고 나타나 있지도 않습니다. 비현실적 공간도 나타나 있지 않고 인물 사이의 갈등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가치관입니다. 무엇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그게 바로 가치관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그것입니다. 그 다음 14번.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심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들이 아버지의 신념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란다. 2번. 의리와 명분을 중시하는 아들이 못마땅하다. 자,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서 뭐가 불만일까요? 아들은 불만하기보다도 나는 내가 지키고 있는 것들을 그냥 지킬 테니까 이것을 너는 무시하지 말아달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5번. 기획에서 리을까지 중 아버지가 바람직하게 여기는 대상은 누구일까? 아버지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지금 예전에 그 다리를 놓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좋아하겠죠. 그래서 바로 예전에 그 사람들 누굽니까? 그 어른들입니다. 그 어른들, 예전에 다리를 놓았던 그 어른들. 그 다음 또 고문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이 고문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해서 문제를 잘 못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천천히 이 내용의 뜻을 현대말로 번역해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은 교재를 보면서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강호의 병이 깊어, 강호의, 그러니까 자연을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나 깊어서 중림에 자연 속에 누웠더니, 자연 속에서 그냥 누웠다라고 하는, 그냥 자연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지내고 있었던데, 관동팔백리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의 강원도 지방을 말합니다. 강원도 지방의 이 둘레가 800리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관동팔백리의 방면을 맡으시니, 방면, 그쪽 방면에 가서 강원도를 잘 다스려라. 요즘으로 말하면 도지사, 옛날 말로 말하면 관찰사를 말합니다. 내가 시골에서 그냥 자연 속에 묻혀 지나고 있었는데 임금님이 나를 불러서 강원도 지방에 관찰사를 맡기시니, 성은이야, 임금님의 은혜가 갈수록 만극하다. 임금님의 은혜가 생각할수록 굉장히 너무나 크다, 만극하다. 연춘문을 들이다, 너무나 좋아서, 연춘문, 그 서울의 그 경복궁에 있는 문을 막 임금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뛰어들어가서 경회로를 들어가서 남문을 바라보며, 들어가서 이제 임금님 바라보고 이제 관찰사 임명을 받고 이제 다시 나오는 길입니다. 바라보며 하직하고 물러나니, 옥절이, 관찰사가 할 때, 행차하실 때 깃발을 이렇게 꽂는 옥절이 앞에 서 있구나. 평구역에서 말을 갈아타고 흑수로
흑수는 지금의 여주입니다. 여주, 경기도 여주. 여주로 돌아더니 섬강은 지금도 아주 남아있죠. 원주에서 조금 지나가면 여주로 가는 그 강이 섬강이죠. 섬강이 어디매요? 치악이, 아마 원주까지 내려왔는가 봐요, 벌써. 치악산, 치악이 원주가 이기로구나. 소양강, 춘천으로 갔습니다. 이제 원주를 지나 춘천으로 가겠죠. 소양강 나린 물이 어디로 든단 말인고, 소양강에서 흘러내린 물이 어디로 가는 말인가, 어디로 가겠는가? 임금님이 계신 곳으로 가겠죠. 소양강이 이렇게 한강으로 해서 서울로 가니까, 소양강 나린 물이 어디로 든단 말고, 고신건국에 백발도 하도할산. 외로운 신하가 자기 자신을 가리킵니다. 내 혼자 가는 이 외로운 신하가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에 백발도, 흰머리가 많이 생겼다. 걱정에 백발도 많기도 많구나. 하도 아까 말한 것처럼 하다라는 말은 많다니까 많기도 많을사. 굉장히 많다. 동죽밤을 겨우 세워서 북관정에 오르니, 삼척에 가면 북관정이 있습니다. 오르니 삼각산 제일봉이 하면 베이로다. 거기서도 높으니까 임금이 계신 삼각산, 서울 삼각산이 지금쯤은 보일 것 같다. 궁왕 대골태 철원입니다. 철원. 궁예가 나라 일으켰던 거 궁왕. 대골태 오자기, 검은 가마귀가 지적이니. 이 말은 굉장히 허무함, 지적이니 천고의 흥망을 아느냐 모르느냐. 화양 내 이름을 맞추어, 화양, 중국에서 아주 그 정치를 잘해서 살기 좋았던 마을 이름입니다. 내 이름이 맞추어 같을시고, 화양과 철원이 거의 사는 것이 잘 산다. 살기 참 좋구나. 그런 뜻이에요. 급당류 풍채를 고쳐 다시 아니 볼 거이고, 또다시 볼 것 같다. 여기 와서 그 사람이 생각이 난다. 그런 겁니다. 16번. 육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예, 이건 기행가사입니다. 기행가사. 기행가사란 말은 기행문처럼, 글의 전개는 반드시 장소의 이동이라든가 또는 시간의 이동에 따라서 쓰는 것입니다. 장소나 또는 시간의 이동에 따라서 쓰는 것이 바로 기행가사인데, 이 글은 그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서울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7번. 윗글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그 정철입니다. 정철의 관동별곡. 정철의 관동별곡인데, 정철의 관동별곡을 본다면, 자, 실제로 역사 속의 인물이죠. 그 다음에 성현의 말을 인용했다. 성현, 뭐 옛날 공자, 맹자 이런 그 뛰어난 학자들의 이름이 나왔다. 그건 아닙니다. 여기에도 뭐 급당류 나오지만 그 이 사람은 그 아주 실제 정치를 잘 베풀었다. 그런 사람이지 무슨 성현은 아닙니다. 답은 2번입니다. 2번. 그 다음에 육충열전 18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18번. 고전소설이라서 조금 또 이것도 어려울 텐데, 내용을 여러분이 이것은 읽어봐야만 되는데, 시간상 여기서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본문을 한번 보면 큰 단어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문제를 들어가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윗글은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고전소설입니다. 그럼 고전소설의 특징은 뭐냐면, 고전소설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비현실성입니다. 비현실성이고, 그 다음에 등장인물은 비범한 인물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뭐 뛰어나서 막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작가가 서술하는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틀린 말이고,
인물의 성격이나 특성을 직접적으로 제시한다. 그 다음에 4번 기이하고 비현실적인 요소가 드러나 있다. 여러분은 2번은 중요시 생각하지 말고 1번, 3번, 4번이 고전소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고전소설의 특징을 요건 여러분이 암기를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시험에 자주 많이 나고 하는 것이니까 고전소설의 특징이라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봐야 될 겁니다. 그 다음 A에 나타난 19번 A에 나타난 충렬의 가치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A에 보면 소자의 목숨을 구해주시고 또 슬라의 두사 그러니까 자식으로 두고자 하시니 감사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다만 가슴 속에 통탄할 일이 사무쳐 있습니다. 소자가 복이 없어 양친 부모님의 생사를 모른 채 결혼하여 아내를 얻은 것은 자식으로서 할 도리가 아닙니다. 이것이 한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의 생사도 모르면서 부모님을 찾지도 못하면서 내가 결혼을 해야 하는 이 모습이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 같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 그래서 다해야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20번 B에서 충렬을 설득하기 위한 강성상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거기 보면 자, 그래서 나는 굉장히 불효를 저지른 것 같다라고 말하니까 승상이 맞다. 너 불효다. 불효지만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가 없지 않느냐.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때에 맞추어 임기응변으로 이를 적절하게 처리하는 방법이다. 너희 집 시조도 일찍 부모를 여의고 장씨 가문에 장가가서 어진 임금을 만나 개국 공신이 되었으니 조금도 서러워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집도 그렇게 이야기. 너 그렇게 한 분이 또 한 분 계시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마음에 두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사례를 들므로서 너도 너무 그렇게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답이 3번이죠. 그 다음 요 글은 설명문입니다. 설명문. 근데 무엇을 설명하느냐? 설명의 대상이 뭐냐? 그게 바로 화제입니다. 이 글의 설명의 대상이 뭐냐? 글의 화제. 글의 제목이 뭐냐? 설명문에 같으면 설명의 대상이 뭘까? 설명의 대상이. 자, 보면 마지막으로 전문적인 읽기가 있다. 자, 이게 밑줄을 긋고 이게 바로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심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 말하고 한 것은 뭘 설명하고자 하느냐? 전문적인 읽기가 있다. 이것은 뭐냐? 직업이나 학업과 관련하여 전문적으로 글을 읽는 방법을 말하는데 주제 통합적 독서와 과정에 따른 독서가 여기에 포함이 된다. 그럼 또 주제 통합적 독서는 뭐냐? 그 다음에 과정에 따른 독서가 또 뭐냐? 두 개 나누어 설명이 되죠. 그래서 이 글의 중심 화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이 됩니다. 21번에 4번. 22번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기억. 과정에 따른 독서. 자, 보면 훑어보기, 질문하기, 확인하기, 재검토하기 쭉 나오는데 훑어보기는 뭐냐? 훑어보기는 대략적으로 살펴보는 단계. 근데 확인하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밑에 보면 여러분이 그 밑에서 넷째 줄 보면 확인하기 단계에서는 앞에 질문하기 단계에서 제기한 질문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앞에 제기한 질문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보는 것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틀린 것은 4번입니다. 다음 23번에부터 25번 다음 번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건 역시 무엇에 대해 설명하느냐 하면 개미를 통해서 개미의 예를 들어서 어떠한 그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제가 뭐냐? 결국 주제는
더불어 사는 사람, 더불어 살아야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힘 센 놈만 나는 것이 아니다. 적자 생존, 힘 센 놈만 살아남는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러니까 더불어 사는 사람을 나타내야 한다. 그래서 개미를 보면 더불어 살죠. 개미 같은 경우는 더불어 살고. 따라서 우리 65억 인구도 더불어 살아야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4번이죠. 그러니까 센 놈만 살아남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음 24번 윗글의 내용 전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해 가정하여 설명하고 있다. 자, 가정하여 설명한다.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를 많이 들었죠. 그리고 개미의 숫자를 실제 셀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몇 마리인데 이렇게 되면 몇 마리 되겠다. 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은 맞고 3번도 맞고 직접 조사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글을 보거나 이해하고 따오는 글이죠. 틀린 것은 2번입니다. 그다음 25번 위 글의 중심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렇죠. 1번이죠. 공생하며 도와가면서 살아야 된다. 개미를 이해하자는 말이 아니고 개미는 하나의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죠. 예를 들어 개미처럼 살자는 말이 아니고 답은 1번이 됩니다. 그 다음 잠시 쉬었다가 1회 2019년 1회를 하겠습니다.